또 그때 우리 얼마 전에 그 뱅크샐러드 관련해서 그 영상 찍었을 때 GN이 너무 말 아껴가지고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자전거를 타면서 들어도 좋고요. 트레드 윌을 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광화문을 달리면서 들어도 좋고요. 반신욕을 하면서 들어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스쇼가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두뇌에도 좋은 방송 저희 아스쇼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저희 아스쇼에 처음으로 PPL에 붙었거든요. 지금 몇 주째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최고의 숙박 공간을 큐레이션하고 제공해주는 스테이폴리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스테이폴리오는 사실 이 광고가 들어오기 한 1년 전에 이미 그렇죠. 저희 이수민 기자님이 핫한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광고와 전혀 관련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작년에 되게 혹한기였는데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으면서 정말 업계의 길이나로 훌쩍 떠오른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폴리오가 밀고 있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B2B 상품인데 하나는 상품권 형태인 기프트 카드랑 충전 형태인 스테이 캐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되게 뭐랄까요.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VIP분들한테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뭐 캐시 같은 거는 수량과 금액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 잔액은 또 소멸되지 않아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뭐 스테이키시 같은 경우는 임직원 복지에 적합한 상품으로 굉장히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용식님한테 아웃스탠딩에도 이거 좀 도입을 해줄 수 있느냐고 눈치를 드리고 있는데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고요. 제가 그 정도로 네, 예, 저희가 일단, 탐내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미사용한 캐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B2B 상품이요. 국내 500개 이상의 파인스테이를 제공을 하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건축가의 집이랄지 뭐 제주 전통돌집, 뭐 한옥, 헤리티지룸 같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가보기 어려운 그런 코지한 공간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스테이폴리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스테이폴리오 같은 건 주변에 워낙 호평도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자신 있게 광고지만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무엇인가 되게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를 가져왔다고 맞습니다.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핫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쇼핑을 지르고 온 바로 쿠팡에 대해서 이제 강기묵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쿠팡이 최근에 굉장히 업계를 놀라게 할 만한 뉴스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 쿠팡의 2023년 1분기의 매출이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의 동기 매출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다. 맞아요. 예.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진짜 유통업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거의 이렇게 뒤집어진 느낌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그 김에 쿠팡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뚫어가면서 이 골든크로스를 이어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저희 아웃스탠딩의 또 다른 히든 웨폰 강기묵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강기묵 기자님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강기묵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 좀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감개무량한 게 제가 2010에서 13년 소셜 커머스 회사를 취재할 때 당신들의 비전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뭐 롯데 신세계 뛰어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그게 몇 년 전이죠?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오. 예, 2010, 13년이니까. 근데 오. 그때는 한 2, 30년 뒤에 걸릴 거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되네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정말 용신님 입장에서는 정말 감기가 무량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좀 그 소식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쿠팡의 1분기 매출이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동기 매출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기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이 분기 환율을 적용을 했을 때 약 7조 3,99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도 1,362억 원을 내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마트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조 1,354억 원, 영업이익이 13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신세계그룹 전체 매출은 물론 쿠팡보다 지금 높은데요. 이번에 이마트의 연결 기준 매출이 처음으로 쿠팡 매출보다 이제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잃었다고 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쿠팡이 성장한 건 알겠는데 혹시 이마트도 못한 건가요? 이마트가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전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막 어닝 쇼크다 막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트 측이 이제 실적이 저조했던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됐다. 그리고 1분기에 공휴일 수가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에 잘 안 갔다.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주요 오프라인 점포들을 리뉴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뉴얼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마트에 못 가니까 이제 마트가 닫으니까 매출 공백이 생겼다. 이런 이유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우리는 선방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마트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저도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데믹에 대한 좀 네. 수혜를 얻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 거니까 약간 좀 조금, 솔직히 저는 좀 예. 변명이 졸렬하다라는 느낌을 뭐 졸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좀 변명이 좀 100% 와닿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들었습니다. 와닿지 않는데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 소식에 사람들이 좀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간단히만 먼저 짚어보자면은 이 소식이 쿠팡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 회사가 된 것을 이제 넘어서서 전통 유통 강자까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플레이어로 성장했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전통 유통 강자들하고 이제 6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유통 시장을 놓고 이제 다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든 크로스가 의미하는 거는 쿠팡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완전한 절대 강자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커머스 시장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의 뭐 독점적 사업자다, 뭐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보려면은 통상 점유율 30% 이상일 때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쿠팡의 점유율이 사실 30%가 지금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쿠팡이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웬만한 경쟁자들은 지금 다 압살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절대 강자에 좀 가장 가까운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김옥님이 한번 연대기를 네. 좀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네. 어떻게 쿠팡이 이렇게 커 왔는지 그걸 보여준다. 어떻게 시장을 압살했는지 예, 그걸 네. 보여준다고 하는데 먼저 쿠팡이 설립된 2010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각 연도별로 좀 주요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은 쿠팡의 등장과 소셜 커머스 3인방 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2010년은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게 처음 거의 등장했던 이제 시기고요. 그때 소셜 커머스 관련 업체가 막 우후죽순 엄청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쿠팡도 이때 하루 하나의 상품을 싸게 파는 소셜 커머스 모델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뭐 티몬, 위메프도 그때 2010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소셜 커머스 3인방이다 하면서 신흥 강자로 굉장히 떠올랐죠. 그리고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때 티몬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네. 그리고 그때 유명했던 게 창업자가 신현성 대표님이었는데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자의 아이콘 원조 뭐 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때 티몬이 무섭게 딱 시장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쿠팡이 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 쿠팡은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위메프가 정말 임팩트 있게 좀 네.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 임팩트가 있었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허민 그 네오필 창업자가 네.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약간 생태 교란 종처럼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새 회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과정하면서 이렇게 와. 좀 서바이벌 네.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를 네. 그러면은 용수님은 기자로서 현장에서 보고 계셨던 건가요? 다 봤죠. 다 정말 새 회사들 다 봤었죠. 약간 은비까빌 옛날 예측.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그 정말 영감을 주셨죠 그분들이. 예. 좋습니다. 저는 뭐 그때는 뭐 스타트업을 취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뜻 기억을 하기로 한 2014년까지는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위메프랄지 뭐
쿠팡 그리고 뭐 티몬이 비슷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갑자기 쿠팡이 좀 치고 나왔던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2014년, 2015년 요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쯤에는 소셜 커머스 3인방이 이제 비등비등한 규모로 계속 경쟁을 했었죠. 그때도 뭐 쿠팡의 매출 규모가 3천억 원대로 제일 크기는 한데요. 쿠팡은 이제 거래액이 그대로 매출로 잡히는 직매입 상품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을 감안하면 2, 3, 4 실적에 뭐 큰 격차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2014년에 쿠팡이 이제 서비스 하나를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상 향후 운명을 좀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로켓 배송이 이때 시작을 하죠. 로켓 배송. 약간 전설의 시작 같네요. 그 2014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켓 배송은 쿠팡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제 직접 배송, 이길 배송 서비스고요.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도 갖추고 이제 배송 직원들도 직고용한 걸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켓 배송은 이제 쿠팡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고 향후 성장까지 거의 견인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비등비등한 규모로 경쟁을 했던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이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이 굉장히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2015년에 네. 되게 역사적인 딜이 하나 있었잖아요. 진짜 역사적인 그게 일이죠. 바로 쿠팡이 투자를 크게 받은 걸로 기억이 엄청 크게 나는데 받잖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은 2015년 전까지도 누적으로 막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받긴 했었는데요. 2015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1조 1천억 원 가량의 굉장히 통 큰 투자를 와우. 받아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쿠팡은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시드, 시리즈 ABC, 프리 IPO, IPO 이렇게 가는 그 실리콘밸리형 투자를 가장 빠르게 도입한 회사인데요. 쿠팡 김범석 창업자가 워낙 IR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잇따라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좀 경쟁사들에 비해서 자금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로켓 배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상품 가짓수도 늘리고 이렇게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굉장히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통 큰 투자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김철균 쿠팡 부사장이 당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쿠팡은 이제 더 이상 소셜 커머스 기업이 아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물류센터랑 IT 기술력에 투자를 하면서 일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듣기로 범킴님이 그렇게 IR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들어보신 적은 없겠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IR 능력에 대해서 막. 근데 좀 달랐던 거는 네. 그분은 기반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IR 중심지가 다 미국으로 했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밸류에이션이 이런 게 좀 오.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의 VC들에게 투자 받으면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명확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IR 능력을 갖더라도 미국에서 하는 거냐 한국에서 하는 거냐 굉장히 다른데 이런 걸 좀 보여주죠. 그래서 1조 원 투자 유치가 진짜 대단한 게 그게 우리나라 1년 벤처 투자금을 합친 거와 비슷하거나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 그냥 나머지 그냥 벤처 투자금을 그 받는 X보다 더 많은 걸 받아낸 거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아까 뭐 투자 받았을 당시에 부사장이 더 이상 쿠팡은 소셜 커머스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조가 넘는 투자를 받은 쿠팡은 그러면 소셜 커머스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때 2016년 부터 2017년의 키워드를 이제 오픈마켓 전환과 새로운 경쟁으로 이제 잡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팡이 원래 지금까지는 소셜 커머스 업체로서 기반을 많이 닦아왔었잖아요. 근데 2016년부터 쿠팡은 이제 오픈마켓 전환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오픈마켓 전환을 통해서 상품군을 확대하고 외형을 좀 빠르게 키우기 시작하고요. 오픈마켓 전환을 계기로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과의 그동안의 경쟁 구도는 이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 사업체인 이베이 코리아와 11번가와 이제 경쟁 전선이 이제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2016년에는 이베이 코리아랑 11번가가 거래 기준으로 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네이버 쇼핑, 뭐 쿠팡, 위메프가 이제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교보증권 리포트를 참조를 하면은 2016년 당시 점유율을 수치로 한번 보면은
이베이가 18%로 1위였고 11번가가 10%로 이제 2위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위메프, 쿠팡이 한 4% 정도로 이제 비슷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쿠팡이 무섭게 그 올라온 사이에 경쟁사였던 티몬과 위메프 혹은 또 다른 경쟁자들은 좀 어떤 액션을 좀 취하고 있었나요? 쿠팡과 같은 해 티몬도 오픈마켓 전환을 이제 선언을 해요. 이때 기점으로 사실 오픈마켓이랑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계가 좀 많이 흐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프는 좀 그래도 오랫동안 소셜커머스 모델을 유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위메프도 2019년에 이제 오픈마켓 중심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네이버 쇼핑이 위메프 쿠팡이랑 아까 4% 정도로 좀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좀 네이버 쇼핑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의 전신인 스토어팜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좀 이때부터 좀 급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너무 추억 여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기차 같네요. 여기.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 그럼 2018년 여기 잠깐 내려보는 걸로. 2018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8년은 이제 적자 1조 원대 돌파 그리고 2조 원대 자금 수혈로 이제 키워드를 좀 잡아봤어요. 근데 로켓 배송 선보이고 난 다음에 2018년까지 쿠팡의 매출은 진짜 로켓처럼 막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손실도 이제 로켓처럼 빠르게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적자도 막 끔찍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원대를 이제 돌파하게 돼요. 이제 적자가 이제 1조 원을 넘으니까 이제는 되게 로켓 배송에 워낙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로켓 배송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또 2018년에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통해서 쿠팡에 또 무려 2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조 2천억 원은 그때 한국 벤처 투자 역사상 이제 최대치 금액이라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력을 다시 확보를 했으니까 다시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재패를 위해서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급이 굉장히 그때부터는 뭐 쿠팡의 급이 엄청 높아졌다고 볼 수가 그쵸. 있는데 그때 경쟁사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그때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네이버는 최저가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가격을 잡았고 되게 대규모 트래픽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어팜의 명칭은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끌어들이고 거래액도 굉장히 빨리 늘리면서 네이버 쇼핑의 효자 사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렇게 좀 네이버랑 쿠팡의 양강 구도가 이때부터 좀 조금씩 형성되는 구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전통 유통 강자인 이제 롯데와 신세계도 이커머스 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제 느꼈는지 뭐 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거나 좀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에 나서기 시작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인 2019년이 진짜 막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변화도 많고 정말 시장이 완전 재편된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이제 쿠팡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비즈니스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로 저는 로켓와우 출시를 꼽고 싶은데요. 로켓와우는 이제 쿠팡의 유료 멤버십이죠. 그래서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로켓 배송 상품을 무료로 배송을 받는다거나 쿠팡의 OTT 이제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시청한다거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이죠. 근데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이 유료 멤버십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요. 왜냐하면 유료 멤버십은 멤버십 가입비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이제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충성 고객들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켓와우는 이제 2019년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2022년 기준으로는 회원수가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내 유통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유료 멤버십이에요. 또 쿠팡은 2019년에 새벽 배송이랑 당일 배송 서비스도 이때 론칭을 했고요. 또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 프레시랑 쿠팡 이츠도 이때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쿠팡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기 힘든 물류를 이제 외부 택배사나 일반인들 이제 활용해가지고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도 이때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전쟁을 넘어서 정말 뭐 아사리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정말 판도 변화가 확실하게 뭔가 맞아, 좀 맞아.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좀 어땠나요 그때는? 네, 이때 진짜 좀 큰 변화가 맞기 시작해요. 이커머스 업계가. 좀 복수 언론 보도랑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면 네이버 쇼핑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넘어서서 이때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베이 코리아가 점유율 그쵸, 그쵸. 1위였잖아요. 이제 2019년쯤에 이베이 코리아는 본사 경영 사정이 좀 악화하면서 한국 시장에 이전만큼 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막 매각설이 돌 만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또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 시장에 워낙 이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사업에 좀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또 손익 상태를 흑자로 좀 전환을 하려고 보수적으로 비용을 좀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11번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모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위메프랑 티모는 이제 특가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는 했는데 사실상 티몬이랑 위메프는 이때 이미 좀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신세계가 2019년 3월에 온라인 신설 법인이자 이마트의 이커머스 자회사인 이제 쓱닷컴을 이때 이제 내놓게 되고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이커머스 사업에 한 번 더 힘을 좀 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쿠팡에 그래도 적자를 많이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갑론을박이 있기는 했었던 거예요? 뭐 쿠팡의 네, 쿠팡이 계속 이렇게 날아오를 것이다. 아니면 근데 뭐 아직까지도 뭐 쿠팡이 정말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는 더 그랬지 않았나.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번에 골든크로스도 엄청난 시그널링이긴 한데 뭐 그만큼 뭐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뭐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쿠팡이 떠오르고 있는 건 맞았고 근데 뭐 계속 그 응전을 좀 받지 않았나.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응전이 2019년에 넘어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0년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앞선 쿠팡으로 키워드를 정리해봤어요. 2020년부터는 이제 소셜 커머스 형제들이었던 위메프와 티몬의 매출이 모두 역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1번가는 매출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뭐 네이버 쇼핑, 쓱닷컴, 쿠팡 이때 모두 이제 조 단위 매출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렀고요. 그 중에서 쿠팡은 이제 쭉쭉 성장을 해서 이때 매출이 이제 13조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복수 언론 보도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에는 거래 규모와 점유율에서 쿠팡이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앞서게 돼요. 종합하자면 이때부터 이제 쿠팡이 네이버에 이어서 점유율 2위에 오르게 된 거고요.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3위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2021년에 뭐 네. IR적으로 쿠팡에게 엄청난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21년은 쿠팡한테 진짜 중요한 해였죠. 쿠팡이 2021년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데뷔를 해요. 그때는 뭐 몇 토막이 그때 이후에 이제 몇 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상장할 당시에는 100조 원을까지 찍었으니까 진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약 5조 2천억 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오랜 적자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사업은 이제 결국 정리를 한 상태긴 한데요. 2021년에 쿠팡이 일본과 대만에 이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근 발표를 보니까 대만 사업은 좀 최근에 본격적으로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쿠팡의 2021년 거래액이 네이버의 거래액을 넘어섰다라고 분석이 되기도 했어요. 네이버가 그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했던 2021년 거래액이 32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쿠팡의 거래액을 37조 8천억 원으로 이제 봤더라고요. 근데 쿠팡이 사실 공식적인 거래액을 밝히질 않아서 이것도 사실 추정치로 봐야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뭐 이때부터 쿠팡이 네이버를 실제로 뭐 넘어섰거나 아니면 넘어설 가능성이 보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상장도 되게 흥미롭게 좀 보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장이라는 게 착착착착착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 엄청나게 펀드레이징 많이 해서 상장에 성공한 회사들을 보면 되게 기민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준비를 해두다가
이때 다 우르르 들어가서 우르르 이렇게 한 게 저는 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 방정식에 가깝구나 뭐 이런 오.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 2021년에 또 이커머스 업계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게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소식도 굉장히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잖아요. 2021년에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01%를 3조 4,4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당시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은 점유율 기준으로 이제 쿠팡을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걸로 1위는 네이버. 네네 기억해요. 그때 업계 추정치로 봤을 때 신세계그룹 이제 통합 온라인몰인 쓱닷컴의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로 봤고 이베이 코리아 점유율이 한 12%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이버가 이제 점유율 1위고 18% 정도로 이제 봤고, 그러니까 쓱닷컴의 점유율이 3%고 이베이 코리아의 점유율이 12%니까 단순 합산하면 이제 15%잖아요. 그래서 이때 쿠팡 점유율이 한 13%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면 13% 쿠팡 제치고 2위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굉장히 모았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정말 그렇게 됐을까?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데 아. 네. 아 근데 솔직히 단순 합산해서 15%니까 2위일 거야는 너무 나이브한 계산법 아닌가요? 그 한번 물어보시죠. 나이브한 계산법 예. 아닐까요? 어떻게 저 사실 생각하세요? 이게 시너지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니까 네. 사실 그런데 그게 그냥 뭔가 기대를 더 부풀어 오르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렇게 대단한 기사가 그때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근데 뭐 아예 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쨌든 뭐 거래액이라는 걸 합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게 과연 그 뭐 시너지라든지 이런 건 둘째치고 근데 분명히 이베이 코리아가 정말 뭐 이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많죠. 진짜 매력적인 매물이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용식님이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꽃놀이 패였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네, 나중에 조금, 한번 예, 들어보죠. 결과 어떻게 들어보시죠. 됐는지. 그러면 다음에는 2022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이때 좀 중요한 모멘텀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바로 작년인데 예. 네, 바로 작년도 쿠팡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됐어요.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흑자 전환 성공과 점유율 1위 등극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2022년 3분기에 쿠팡이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3분기 연속으로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2022년에 연간 기준 흑자 달성은 못하긴 했는데 이제 연간 기준 흑자도 가능할 거다 이런 예측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쿠팡의 흑자 전환 소식은 쿠팡한테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스타트업 업계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계획된 적자 성장 전략이 제대로 워킹하는 거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제 많았는데 계획된 적자 모델의 대표격인 쿠팡이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물론 뭐 쿠팡이 적자 이슈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쿠팡이 앞으로도 뭐 순조롭게 아마존 될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봐야 되긴 하지만요. 정말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막 언론들이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용식님 관련해서 기사 좀 굉장히 명기사 쓰시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2022년에 쿠팡이 드디어 점유율 1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시장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한 건가요? 네, 2022년에는 쿠팡이 1위에 올랐다는 거에 이견이 크게 없어 보여요. 이베이 코리아 넘어서서 이제 네이버 쇼핑도 넘어섰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것도 교보증권 리포트를 참조를 해보면 2022년에 이커머스 주요 플레이어들의 시장 점유율이 쿠팡이 이제 24.5%, 네이버가 23.3% 아주 큰 차이는 아니긴 하죠. 그리고 쓱닷컴이랑 이베이 코리아가 합쳐서 11.1%.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1번가 7%, 카카오 5%, 뭐 롯데온 4.9%, 위메프 3.9%, 티몬 2.8% 이렇게 간다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은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쿠팡의 추정 결제액이 네이버의 숫자를 이제 추월했다라는 이제 분석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점유율 수치들을 보면은 쓱닷컴이랑 이제 이베이 코리아 합친 점유율이 이제 11.1%로 점유율 3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2위 입성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인수 이후에 이제 시너지가 날 만큼 통합 작업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좀 쿠팡이 계속 파죽짓에 이제 성장을 안 했으면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쿠팡이 이제 파죽짓에 성장을 계속했으니까 이걸 막기에는 인수 효과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2022년부터 이제 쿠팡 네이버 뭐 신세계 3강 아니면은 쿠팡 네이버 이제 양강 구도에 신세계 뭐 1중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세계가 이베이 샀는데 시너지가 좀 안 났잖아요. 그 왜 그렇다고 좀 보시나요? 제가 아까 계산법이 나이브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왜 나이브하다고 제가 말했냐면 11 더하기 뭐 15% 근데 쿠팡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되게 파죽지세 성장세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자기네들이 합해서 15%가 되더라도 쿠팡이 파죽지세 성장하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로 이렇게 좀 언론에 나온 것도 전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이베이에 되게 좋은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회원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되게 좋은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막 도입을 하고 그런 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 큰 변화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 스마일 클럽이라고 하나요? 그쵸, 예, 그쵸. 그것도 되게 여기저기 도입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저는 솔직히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나라는 움직임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용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쳐서 이렇게 된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쳐서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네. 있는데 이게 좀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우리 얼마 전에 그 뱅셀러스 관련해서 그 영상 찍었을 때 지혜님이 너무 말 아껴가지고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도. 예. 갑자기 떠올라서. 예. 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또 기자가 어쨌든 뭐 저희도 열심히 발로 뛰고 취재를 하지만 또 함부로 평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저 오늘 그래도 꽤 센 발언 많이 하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졸렬하다 예. 그러고 그런 거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드디어 올해 1분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잖아요. 그 의미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쿠팡이 1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내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쿠팡이 이제 더 이상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통 유통 시장 강자인 이마트, 신세계, 롯데 쇼핑이랑 어깨를 이제 견주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마로쿠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이마로쿠는 이마트, 롯데, 쿠팡을 이제 뜻하는데요. 이 이마로쿠가 새로운 유통시장 탑3가 됐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로쿠 중에 롯데는 이커머스 사업부뿐만 아니라 롯데 쇼핑 전체 매출로도 지금 쿠팡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롯데는 이커머스 부문에서 쭉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유통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이 이마로쿠, 이마트, 쿠팡, 롯데가 매출 기준 상위 3개사에 이제 해당을 하고요. 시장 점유율 비중이 각각 이마트가 5.1%로 1위, 쿠팡이 4.4%로 2위, 롯데가 2.5%로 이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사실 전체 유통 시장에서 보면은 점유율이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쿠팡 김범석 대표도 계속해서 유통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쿠팡 가야 할 길 멀었고 성장할 여지가 아직 많다라는 걸 좀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마로쿠예요? 순서가 왜 이마로쿠지? 가나다 순인가? 이마로쿠? 그럼 롯이 먼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만약에 롯데가 처지는 거면 롯이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마쿠로 아니 뭐 되는 거 발음상 이마로쿠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마로쿠? 이마로쿠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좀 떠오르기 때문에. 예.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저는 김범석 그 의장님이 굉장히 그래도 뭐랄까 뽕이 안 차고 현실을 되게 냉정하게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전체로 보면 아직 쿠팡이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그럼 쿠팡은 지금 현재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쿠팡이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려면 지금처럼 수익성 개선도 계속 힘써야 되긴 하지만 또 폭발적인 성장세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쿠팡의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됐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2022년 매출이 26조 5,917억 원이고 영업적자가 1,447억 원이었는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분기로는 흑자를 내기도 하고 전년과 비교해서 적자는 이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죠. 근데 흑자 전환하면서 매출 증가 폭은 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패를 좀 꺼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몇 가지만 좀 간단히 꼽아보자면 우선 올해 3월에 오픈마켓 판매자를 위한 이제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인 로켓그로스를 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로켓와우 멤버십 혜택을 확대를 했어요.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로켓 배송 무료, 뭐 쿠팡 플레이 무료 시청 이런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쿠팡 이츠랑 쿠팡 트래블 할인 혜택까지 이제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우 멤버십 혜택을 늘리면서 겸사겸사 쿠팡 이츠 이용자 수도 이제 늘리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대만 사업에도 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범석 대표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에서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변화의 조짐이 대만에서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내놓은 이 여러 가지 패들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왜냐면 이제 쿠팡이 너무 잘 되고 뭐 정말 그 기세가 말릴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만약 그 경쟁사라면 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기서 머리 아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두 번째는 그래도 이대로 이렇게 그 쿠팡의 독주를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도 나름의 살 길 만들고 과감하게 응전하고 대응하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쿠팡 일단 다른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긴 할 텐데 부지런히 이제 도약의 기회를 이제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커머스 업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는 Q10이 이제 티맵파크 인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를 묶어서 이제 또 티맵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Q10이 작년에 팀원을 인수를 했고요. 올해 3월에 인터파크 커머스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어서 이제 4월에 위메프까지 인수를 한 거죠. 또 Q10 구영배 회장이 워낙 또 전설적인 경영자다 보니까 미국 레전드. 네, 이 Q10이 이 1세대 커머스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한 지붕 아래에 놓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아직 명확한 그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앞으로 Q10 구영배 회장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커머스 업계 판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그룹도 또 굵직한 소식 하나를 내놓았는데요. 아까 지혜님이 잠깐 말씀하신 네. 그 스마일 클럽 이거를 좀 이제 시너지 효과 내는 차원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세계그룹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온오프라인 통합 유료 멤버십을 출시를 했어요. 그 아까 스마일 클럽 이게 이제 쓱닷컴 G마켓에서 쓸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 그 오프라인 핵심 계열사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을 여기에 더한 게 바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켓와우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료 회원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가 유니버스 클럽 오프라인에서도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니버스 클럽 출시를 통해서 한번 로켓와우랑 좀 붙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뭐 롯데랑 이제 다른 유통사들도 좀 멤버십 마케팅 경쟁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네요. 근데 제가 이커머스 전문가분들한테 듣기로 되게 좋은 의미에서 한국의 이커머스 고객들은 되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얄밉대요. 충성도가 너무 없대요. 진짜 왜냐면 다들 웬만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그 정말 완벽하게 편리하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 충성도를 바치지 않고 엄청 막 되게 서비스를 바꿔 다니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하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쿠팡이 승기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정말 획기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이익 같은 게 있으면은 좀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긴장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팡이요? 예, 왜냐면 확실히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흑자 맞춘 게 별거 아니다. 비용 줄였기 때문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이게 잘 전달시켰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물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쿠팡을 쓰다가 그 작년에 좀 많이 쓰다가 요즘 좀 안 써요. 왜냐면 왜요? 가격이 좀 비싼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 개의 커머스 사이트를 이제 켜놓고 가장 싼 걸 사는데 저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이런 걸 봤을 때 좀 쿠팡이 물류 외에도 뭔가 좀 그 한 방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신성장 동력이라고 아까 발언하셨던 것 중에 이제 좀 지금 가령 저는 조금 효과가 있다 봤던 게 제가 원래 쿠팡 이츠 앱을 지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 이츠가 엄청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고 또 다시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배달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민과 그거를 같이 보면서 더 싼 곳으로 막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쿠팡 이츠가 되게 또 엄청 할인을 많이 해주고 또 혜택을 좀 높여주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또 그 방식으로 얼마나 또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로켓 배송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든 것은 맞긴 한데 좀 추가로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하루 빨리 온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엄청난 가치일 수도 있지만 더 고객들은 뭐 더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커머스 회사들도 많이 따라왔잖아요. 단일 배송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쿠팡이 어떻게 경쟁자들을 넘어왔는지 쭉 히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뭐 그 추가로 뭐 정리할 게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쿠팡이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그래도 거의 압살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요. 이제 히스토리를 쭉 훑어보니까 쿠팡도 굉장히 여러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쳐왔잖아요. 물론 지금도 경쟁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2011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티몬, 위메프와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11번가, 이베이 코리아랑 이제 경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도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인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랑 이제 점유율 두고 이제 다투는 상황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세계 롯데와 같은 전통 유통업체까지 전선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지금까지 그래도 경쟁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전선이 확대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적 결정을 적재적소에 내리면서 잘 넘어왔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만든 성과만 해도 이미 이커머스 역사에 남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응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루긴 했는데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룬 지금부터 오히려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또 쿠팡이 어떻게 시장을 재편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쿠팡 계속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나요? 지혜님이 보기에? 저는 표본이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표본이 저잖아요. 저는 지금 쿠팡 없으면 죽어요. 죽는 정도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그 쿠팡으로 이렇게 아주 급한 물품을 받아가지고 얼른 설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이 없으면 죽는데요. 뭐 물품 고서 수준. 그럼 좀 김홍님은 쿠팡이 앞으로도 쭉 잘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도 그 1100만 명 로켓하고 회원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는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할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커머스 침투율이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통시장에서 아까 한 자릿수 점유율이다 한 것처럼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쿠팡이 뭐 신사업 같은 데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뭐 대만 저는 사실 해외에서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쉽진 않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만에 뭐 한국만큼 물류센터를 깔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기도 할 거고. 법규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계속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미 편리함을 맛본 사람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되게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정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일반 소비자는 아니에요. 그걸 다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저는 귀찮고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쿠팡이 그래도 저는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름의 과제들이 있고 그거를 뭐 잘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쿠팡이 기존 사업자를 제치고 이커머스 그리고 유통시장을 압살한 과정을 김옥 기사님이 너무 완벽하게 키워드 잡아가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스존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디에서나 보기 어려운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들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